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경제통상 인사들과 만나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유 본부장과 면담한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은 미국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다음 달 2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은 한미일 3국 의원회의에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경제 활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기업에 대한 한시적인 감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법인세가 5천억 원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카드 결제 단말기를 통해 57만 건에 달하는 카드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7월 26일)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사흘간의 미국 출장 일정을 마쳤습니다.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유 본부장을 만나서 일본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면서 공조할 뜻을 내비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미국에서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네, 지난 23일 미국을 방문한 유명희 본부장은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윌버로스 상무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등 의회 관계자들을 비롯해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등 현지 업계와 헤리티지 재단 등 싱크탱크 측과의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유 본부장은 윌버로스 장관을 만나 일본의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와 국제무역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 측의 역할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로스 상무장관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미국 측 반응은 어땠는지 또 실제 성과는 어떤지도 짚어주시죠. 미국 측은 이번 사안이 경제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협회와 정보기술산업협회 등 6개 단체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조속한 해결 그리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한국과 일본에 보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 여론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 같은 외교전 계획이 있습니까? 네, 정부는 각국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다음 달 2일 중국에서 열리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장관 회의 등에서 국제사회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를 마친 이후에도 우리 정부의 국제 여론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 발표는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윤지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 기자, 당초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첫 강요회의, 이거 오늘이었죠? 네, 앞서 며칠 전 일본 내에서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의견 수렴을 마쳤고요. 네. 일본 아베 총리가 지난 24일부터 휴가를 떠나서 29일쯤 복귀할 예정이라서 말씀하신 이 첫 강요회의에서 처리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달 2일 상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가기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개정안이 가기를 통과하면 경제 산업성이 서명을 하고 또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는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에 시행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행 시점은 8월 하순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나라가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가 될 거다, 제외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실제로 조치가 되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원래는 이 화이트리스트라는 우방 국가에 포함이 되면 일본 기업에 수출을 할 때 원칙적으로 3년 동안 이 개별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제외가 되면 이런 우대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해당 국가에 수출을 할 때마다 이 절차가 굉장히 번거로워지는 상황인데요. 대상만 1,100개로 나뉘게 되는데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일 갈등과 화이트리스트 관련 문제는 다음 달 중순 큰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우선 8.15 강복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이 되고요. 일본에서는 정부의 개각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정부도 이 WTO 제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사회에 갔던 대표단은 언제 들어오죠? 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일반 이사회가 이제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대표단이 오늘 오후 3시쯤 귀국할 예정입니다. 수석 대표로 간 김승호 신통상지휘소 전략실장은 WTO 일반 이사회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김 실장은 일본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고위급 1:1 면담 등 공개적인 제안마저 일본이 타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대답을 회피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야 의원들로 꾸려진 국회 방미 대표단이 미국을 방한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미일 3국 의원회의 참석차 7명의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미국 의회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통해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부당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방미단은 현지 시간 25일 공화당 소속 척 그레슬리 상원 금융위원장 등과 잇따라 만났는데요. 대체로 미 의원들은 이 방미단의 주장에 동조를 했지만 적극적인 중재나 관여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소식 짚어봤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면서 소재 국산화가 중요해졌습니다. SK 계열 반도체용 특수가스 개발 업체인 SK머티리얼즈가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네, SK머티리얼즈가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에 착수했어요. 네, SK머티리얼즈는 올해 말 불화수소 샘플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웨이퍼에서 이물질을 제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에서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SK머티리얼즈 측은 그동안 불화수소 생산을 검토해왔고 반도체용 특수가스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생산을 시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국산화 계기는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인 거죠. 네, SK머티리얼즈의 불화수소 생산은 이 SK하이닉스를 보유한 SK그룹이 일본 수출 규제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규제 탓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소재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들은 국산 소재에 대한 테스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고순도의 불화수소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했던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양과 고품질 불화수소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어닝 쇼크를 기록한 SK하이닉스가 결국 D램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눈은 삼성전자로 쏠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SK하이닉스가 11년 만에 감산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삼성전자로 쏠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D램 시장의 29.9%를 차지하는 SK하이닉스가 감산 선언을 하자 점유율 42.7%로 세계 1위인 삼성전자의 선택에 시장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다음 주 예정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감산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하지만 생산량의 자연적 감소분은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설비를 재배치하면서 생산량의 자연적인 감소분이 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이 줄어든 물량을 그대로 놔두는 식으로 수급을 조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오 기자, 세계 반도체 시장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감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장기 불황에 빠질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올해 2분기에는 저점을 찍고 반등할 거란 낙관론이 우세했지만 재고가 쌓이면서 이제는 2년 이상의 장기 불황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급이 넘치자 가격이 떨어졌고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진 겁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론도 D램과 낸드 플래시의 5% 감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올해 2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간신히 진입하긴 했는데 정부 재정을 빼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대기업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먼저 성장률 분석부터 해보죠. 일단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에서는 우리가 벗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1%를 기록했는데요. 마이너스 0.4%였던 지난 1분기보다는 나아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성장 기여도를 살펴보면 정부 부문 성장률이 1.3%포인트인 반면 민간 부문은 마이너스 0.2%포인트로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예산 291조 9천억 원 가운데 상반기에만 190조 7천억 원을 쓰면서 재정 집행률이 65%를 넘었습니다. 반면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투자 부문과 순수출 부문에서의 민간 기여도는 각각 마이너스 0.5%포인트와 마이너스 0.1%포인트를 나타내면서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은 덕에 성장률이 높아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 부문이 어렵다 보니까 정부가 대기업 투자 촉진용 감세 카드를 꺼내들은 거죠. 네, 어제 공개된 세법 개정안에는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최대 주주가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붙는 상속 증여세의 할증률이 최대 30%에서 최대 20%로 낮아집니다. 또 설비 투자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도 1년간 현 1%에서 2%로 2배 늘어납니다. 적용 대상도 의약품 제조 첨단 설비, 물류산업 첨단 설비가 추가되면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대기업의 2,062억 원, 중소기업의 2,802억 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등 법인세가 5,500억 원 가까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외국계 증권사 JP모건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계속되는 미중 무역 갈등과도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가 침체된 상태라고 진단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석현입니다. JP모건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에서 얼마로 낮췄습니까? 네, JP모건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JP모건은 올 2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분기와 비교해 1.1% 반등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실망스러운 점들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아울러 지난해 4분기 이후 분기별 성장률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재정 지출 효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분기 정부 부문 성장 기여도는 1분기 0.6%포인트 하락에서 1.3%포인트 늘어난 반면 민간 기업 투자는 계속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네, JP모건은 우리나라의 민간 수요 성장은 계속되는 무역 긴장과 불확실성 등으로 글로벌 자본 수요의 정체가 이어졌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상반기 사업 자본 지출에 대한 수요를 통해 침체된 상태를 유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은 한국은행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 불균형보다는 거시경제에 정책적 주안점을 뒀다며 금리 인하 사이클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이런 점을 반영해 한국은행이 오는 10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라는 종전의 전망을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김석현입니다. 소비자의 경기 체감도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집값 전망은 연중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지수를 보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그럼에도 집값은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 이런 거죠. 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여러 가지 지수를 합쳐서 산출하는데 현재 경기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 경기는 어떨지, 그리고 수입이나 지출은 어떨지 등 총 6가지 지수를 합친 겁니다. 그중에 주택 가격을 전망하는 지수도 있는데 이 지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지수들은 100을 기준으로 잡고 그보다 높으면 긍정적, 낮으면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번 달에 이 수치가 106을 기록했습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고 전망하는 소비자가 많았다는 건데 주택 전망 수치가 100을 넘긴 건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뭘까요?
아무래도 최근 집값, 특히 서울 아파트값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한국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2% 올랐습니다. 4주 연속 상승세로 오랜 하향 안정세가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죠. 특히 이번 주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소식으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주춤했는데도 강남 4거 상승률이 0.04%에 달해 서울 평균을 뛰어넘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내렸고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경기 불안을 막기 위해 추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많아져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다량의 카드 정보가 들어있는 USB 메모리를 습득해서 금융감독원에 카드 유출 관련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수십만 건 이상의 카드 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류 기자, 경찰이 확보한 메모리에는 어느 정도의 카드 번호가 입력돼 있었습니까? 네, 금감원은 파악한 카드 번호만 총 56만 8천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카드 번호가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됐고 비밀번호나 카드 뒷면의 숫자 3자리인 CVC 주민등록번호가 없었던 것으로 미뤄보아 구형 포스 단말기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력한 용의자인 이모 씨는 2014년에도 카드 마그네틱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전과가 있고 포스와 달리 최근에 IC 신용 단말기는 정보가 암호화되기 때문입니다. 유출된 56만 8천 건 중 64건, 약 2,475만 원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고 소비자 피해는 모두 금융회사에서 전액 보상했습니다. 네,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금감원은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국내에서 거래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만으로 물리적으로 카드를 만들 수 없을 뿐더러 국내 온라인 거래에서도 CVC나 비밀번호, 생년월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해외 온라인 결제의 경우 더러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만으로도 거래가 진행되는데 현재 카드사에서 부정 사용 방지 시스템 FDS를 가동해 밀착 감시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소비자에게 연락이 가도록 조치가 내려졌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지난 4월 인사이동이 있었던 전현직 고위공직자 40여 명의 재산 사항이 공개가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이번에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일 텐데 최고 자산가는 누구였습니까? 네,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인사이동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40명 중에선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산이 가장 많습니다. 홍 전 장관은 64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신고했던 재산이 60억가량임을 고려하면 4개월 만에 약 4억 원의 재산이 늘었습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홍 전 장관이 부인과 공동 보유한 아파트와 배우자와 자녀가 보유한 상가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임명된 공직자들 재산 규모는 어땠습니까? 현직자 가운데 재산 상위자는 구본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56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 외 안혜연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소장 32억 4천만 원, 신영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 27억 4천만 원 등이 상위권자이고 반대로 정기환 한국마사의 상임감사위원이 3억 1천만 원, 김경수 경남지사와 최창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이 6억 2천만 원으로 현직자 중 재산 하위권자입니다. 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고가의 건물 매입 논란으로 사퇴하는 일도 있었는데 김 전 대변인 재산 사항은 변동 사항이 큽니까? 김 전 대변인의 재산은 14억 4천만 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표된 직전 신고 때보다 약 3천만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를 사퇴까지 이르게 한 서울 동작구의 흑석동 복합 건물의 현재 가액은 25억 원이며 이와 별도로 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흑석동 대지의 현재 가액은 7천만 원입니다. 김 전 대변인의 채무는 배우자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 10억 2천만 원과 사인간 채무 3억 6천만 원 등 총 16억 4천여만 원으로 종전과 동일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증권가에서 영업 실적에 대한 사내 발표회를 두고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프레젠테이션 행사 때문에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대신증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사안인데요. 전국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는 어제 오후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논란을 빚은 대목은 영업직원 대상으로 상품 소개 노하우를 공유하는 사내 프리젠테이션 대회인데요. 노조 측은 영업적으로 발령받은 지 6개월도 안 된 직원이나 전략적 성과관리 대상자 등 저성과자들 명단을 공개해 망신 주기 위한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명령이 아닌 사내 행사임에도 암묵적으로 참여를 강요하면서 직원들은 징계성 행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회사 측은 입장이 다른데요. 본부별, 직급별, 영업기간별 비중을 감안해 선정했다며 평균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는 우수 직원들도 참석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는 우수 직원들의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지 저성과자를 망신 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네, 노사가 이 행사를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거죠. 노조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경영진이 참여 대상을 전 직원으로 바꿨다면서 행사를 이대로 강행하면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에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대신증권 측은 일단 올 하반기에 걸쳐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영업 역량 강화 행사는 이전에도 진행해왔던 것이라면서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으로 평가했습니다. 연합사는 또 이번 미사일 발사가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며 우리 방어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남조선이 최신 무기 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북 또 경북 북부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를 발효하고 또 모레까지 중부지방에 80에서 200mm, 많게는 30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산사태와 침수 피해 등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2분쯤 충남 서산시 대산공단에 위치한 한화토탈 공장에 낙뢰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이 정전돼서 가동이 중단됐다가 전기 공급이 1시간 만에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정상 가동까지는 2-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 수산물을 통한 비브리오균 식중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은 주로 음식점에서 어패류 섭취를 통해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패류를 냉장 보관하고 또 충분히 씻어 가열한 뒤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6% 내리면서 2061포인트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3%가량 빠지면서 643포인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SK 하이닉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어닝 쇼크에 디램을 감산하고 투자도 중단하기로 했다는데요. 현재 0.25% 소폭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하락세입니다. 화면 결함 논란을 겪었던 갤럭시 폴드를 설계를 보완해서 9월에 출시를 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0.42% 내리며 4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2분기 실적 악화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1.64% 빠지며 33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으로는 SK 머터리얼즈가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한 불화수소 국산화 착수했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2.4% 오르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5.6%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융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미래에셋이 5천억 원 이상 투자할 전망이라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